안녕하세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성공한 여자입니다. 전화 한때 결혼이 대체 뭐길래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한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온 세상에 안 좋은 일은 다 저한테만 일어난다고 믿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바로 시댁과의 알아서 끊어낼 수도 없다는 거였죠. 시금치만 봐도 치가 떨린 만큼 시댁기획이나 밀려 장녀로 자한 저는 아버지가 마을 이장이 있어요. 시골에서 이장이다 보니까 가끔은 답답할 때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을 두루 챙겨야 하는 자리다 보니까 아버지가 답답했을 때도 있었답니다. 특히 엄마는 남의 집 농사일까지 돕고 다니는 아버지 보면서 화를 내셨던 있었어요. 무슨 마을 이장이 남의 집 일까지 돕고 다녀 경우 아빠가 다리가 다쳤다 하잖아. 이웃끼리 돕고 사는 거지. 당신만 이웃이야? 옆집도 이웃이고 뒷집 이웃인데 왜 당신만 가서 돕냐? 경우 아빠 다리 부러진 거 지나가는 똥개도 다 알아. 근데 왜 당신만 가서 일을 돕고 있냐고? 동네 사람들 다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이야? 마을 이장이 있던 아버지가 하필 오지랖 아주 넓은 성격이라서 엄마는 늘 답답해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착하고 순한 성격이었던 아버지가 엄마는 답답하게 느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딸은 엄마 팔자 따라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나 엄마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만난 사이였는데 성격이 진국이라고 할 만큼 주위 평판이 좋았답니다. 처음 남편과 가까워지게 된 계기는 퇴근하는 길이 같은 방향이라서 가까워졌어요. 원래 통근버스를 탔는데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정씨, 버스 타고 퇴근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제 차로 같이 퇴근하실래요? 좋은 차는 아닌데 둘이 타기엔 충분해요. 대현 씨도 저랑 같은 방향이에요. 와, 잘 됐다. 안 그래도 통근버스 타면 제가 종점에서 내려서 집에 늦게 도착하거든. 아, 그럼 제 차로 저랑 같이 가요? 버스보다 작아도 집까진 금세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회사 생활하면서 힘든 일도 털어놓기도 하고 의지가 많이 됐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저와 남편은 퇴근길 인연을 시작으로 연애까지 하게 됐습니다. 정말 남편은 연애하면서도 다정함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겨울에 같이 길을 걷다가 불리운 모금함을 보더니 재빨리 가서 현금을 넣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물었어요. 오빠는 꼭 저런 모금함을 보면 돈 넣고 오더라. 아무리 몇만 원 아니더라도 이게 몇 번째야? 남 돕는 것도 내 형편 봐가면서 해야지. 이 정도는 나도 도울 수 있어. 그렇게 무리하는 것도 아닌데. 왜 가랑비 옷 쫓는다는 말도 몰라. 이 물론 좋은 일이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오빠도 돈 좀 모아. 원래 푼돈 세는 게 더 무서운 거야? 알겠어. 난 그냥 좋은 일 하려고 그랬던 건데. 잘 생각하면서 할게. 착한 건 좋은데 길에서 불쌍한 것만 보면 남편은 지나치지 못했어요. 물론 좋은 일 하는 거니까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적당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라도 남편한테 쓴소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단호하게 말했던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저와 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도 집안 형편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집안 사정상 대학 공부를 포기하고 바로 취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남편과 2년 연애 끝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의 반전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시댁이 소를 한 150마리 키우고 있었고 눈가밭도 꽤 있어서 그 지역에선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과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시모한테 밝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정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 막내가 장가를 가긴 가나 보네. 시골까지 여자도 데려오고 둘이 같은 일 한다고 했나네.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아유,
끼리끼리 만났나 보네. 공장에서 일하니까 같은 일 하는 사람을 만나지. 시모가 퉁명스럽게 말하는 걸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밝게 인사해도 표정 변화 하나도 없이 저한테 딱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안 드시나 덜컥 겁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시부가 저를 보면서 난감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원래 말투가 좀 딱딱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우리 아내가 말은 저래도 속은 안 그러니까 이해 좀 해줘. 시부의 말에 한시름 돌리긴 했지만 시모가 내내 신경 쓰였어요. 오히려 시부가 저한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시부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마을 부장이면 그 동네에서 오래 사셨네네. 저는 초중고 다 같은 지역에서 졸업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다 10년 이상 된 친구들 뿐이에요. 한 동네에서 그렇게 오래 살려면 사람들이랑 잘 지내야 하는데 부모님께서 인품이 좋으신가 보고만 나쁜 소리는 안 듣고 사셨던 것 같아요. 예비 며느리가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란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쏙 드는구만. 웃음소리를 내면서 웃는 시를 보면서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남편까지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갑자기 시모가 산통 깨는 소리를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이, 집안이 잘 사는 편 아닌가 보네. 이사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몰라도 시골에서 그렇게 오래 산 게 자랑인가. 저는 시모의 퉁명스러운 말에다 당황스러웠어요. 그 순간 시부가 시모를 말리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내 입으로 궁금한 거 묻지도 못해. 나도 물어볼 권리가 있어. 누가 그런 걸 그딴 식으로 물어봐. 당신,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었어? 당신, 계속 그렇게 투덜거릴 거면 밭에 나가봐. 왜 또 밭에 가래? 입 다물고 있으면 돼. 정말 시모와 부는 상극인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시모가 시부 눈치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시부가 그렇게 몇 마디 하니까 시모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내가 워낙 낯을 가려서 그런 거니까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 대현이가 여자들이 올 줄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안 믿어져서 그래. 괜찮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친해지면 되죠. 제가 잘할게. 어머님, 그래. 내 입장도 이해해줘서 고맙네. 그래도 이렇게 말해주는 시모를 보고 안심했어요. 시부와 남편 눈치를 보는 듯한 시모가 그때만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시모의 모습 중에 빙산의 일각이었다. 일에 대한 건 상상도 못한 채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많은 학계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지만 결혼식 때 받았던 축복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시모가 축의 그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에서 다녀온 후 상황 파악을 한 편이 황당한 표정으로 시호한테 전화하더군요. 엄마, 축의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 내가 낸 축의금 다 회수했는데 내가 가져가야지 말도 없이 그걸 다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그럼 제 지인들이 낸 축의금은 주셔야죠. 네. 결혼식 치르느라 돈 다 써서 없어. 그리고 내 돈 내가 챙기는데 무슨 말까지 하고 가져가. 그래도 내가 10대 계산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 아들 결혼하는데 그 돈도 아까우세요. 네. 그리고 회수란. 엄마한테 제 결혼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절절한 사랑을 해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미를 그렇게 찾아. 그냥 적당히 장가 가야 될 나이에 갔으면 부모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이따 돈 좀 줄 수도 있지. 왜 너야말로 부모한테 돈 가는 게 아깝니?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유, 됐어. 시끄러우니까 너 볼 일 봐. 난 볼 일 없다. 끊는다. 그때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제 친정에서도 결혼식이 끝나고 바로 정산해서 현금으로 주셨는데 시댁에서는 말이 없으시길래 당연히 나중에 주시겠지 생각했던 겁니다. 솔직히 친정 부모님께서도 부모님 앞으로 들어온 돈은 가져가실 수도 있었지만 사는데 보태 쓰라고 다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시모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가져가더라도 남편 앞으로 들어온 축이 그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모는 그 이후로도 못 준다면서 고집을 풀리셨죠. 그래서 저와 남편은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 시댁에서 자꾸 기가 죽어 보였어요. 편은 큰 누나와 큰 형이 있었고 막내라서 그런지 시댁에서 엄청 주눅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결혼 전에는 몰랐던 신우와 시숙의 실체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큰 신우인 형님은 정말 고집이 황소 고집이었다. 후 시댁에 다 같이 모였던 적이 있었는데 신우가 술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소를 키우는 시골에서 갑자기 엉뚱한 걸 찾으면서 말했어요. 피자에 맥주 마시고 싶은데 피자 시킬 데 없나? 그때 저는 신우의 말에 황당했어요. 오죽하면 시부가 신우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쟤는 꼬고 없는 것만 찾더라. 여기서 피자 사러 가려면 차 타고 읍내까지 30분 나가야 해. 피자에 맥주 마시고 싶은데 어떻대? 그럼 그냥 집에서 김치전이나 해 먹어. 무슨 피자야? 피자랑 김치전은 다르잖아. 지금 쉬니까 얼른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야야 몰라가, 너 애도 데려왔으면 무슨 술을 마시려고 그래? 좀 참아. 아빠, 내가 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술이라도 마시니까 버티는 거야? 넌 정말 그놈의 신봉 좀 어떻게 못하겠어? 내가 아이를 너무 욕심 부려서 키우니까 그렇지. 나 정도 약화야? 요즘 애 엄마들 얼마나 애 들기에 난린데? 아빠야말로 뭘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신우는 갑자기 원망하면서 말했어요. 피자 하나 때문에 어찌나 화를 많이 내던지.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골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큰 신우는 조카들도 데리고 왔었는데 술을 마시려고 하니까 시부가 말렸던 거예요. 그런데 시부가 이를 말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가서 사올게요. 아휴, 저 고집을 누가 말려요. 한 번 꽂히면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요즘엔 한 캔 정도만 마시니까 제가 가서 사올게요. 자, 내가 가려고 여기 길은 알라. 요즘엔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제가 다녀올게요. 내가 가서 사올 테니까 당신도 그만 좀 해. 그러자 큰 신우가 시혜를 보면서 말했어요. 진작에 갔어야지. 괜히 열 올려서 얼굴에 주름만 늘었잖아. 그걸 보는데 정말로 기겁했지만 닥달하는 거예요. 그 후 큰 신우는 혼자서 피자에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모가 신우를 보면서 말했어요. 우리 딸이 유학을 다녀와서 그런가?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애가 똑똑해서 그래. 똑똑한 애들이 오감이 발달해서 원하는 게 분명하게 있다니까. 다 똑똑해서 그런 거니까 참아야지 뭐. 멍청한 애들이 땡깡 부리는 것보단 훨씬 나아. 역시 우리 엄마가 내 마음을 잘 알아준다니까. 정말 신우랑 시모는 손발이 척척 맞았어요. 사실 남매 중에서 남편만 고졸이고 큰 신우는 대학 시절에 시모의 도움으로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시댁에서 기도 못 펴고 살았어요. 그때 남편이 밥을 먹다가 밥을 한 그릇 더 먹으려고 일어났는데 시모가 남편을 보고 못마땅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셋째를 사람을 키운 건지 소를 키운 건지 아유. 어쩜 저렇게 밥을 잘 먹을까네? 아버지도 밥 두 그릇 먹는 걸 못 봤는데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밥을 잘 먹었나 돼서 축사에 갔다 왔더니 배가 고파서 그래요 일할했더니만 밥만 축내고 가는구만. 아휴, 한 번 왔다 가면 밥통이 반이 비어 그래봐야 소축사 좀 돌다 온 거면서 밥은 왜 그렇게 많이 먹어? 공장에서 노가다 밥만 먹어서 그런가? 아주 소처럼 먹네. 사람 먹는 걸로 이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심지어 남편이 공장에 다닌다고 무시하는 듯한 시모의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가 남편한테 건네는 밥그릇을 받아들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사람이 소축사 좀 돌다 나왔다고 누가 그래요? 뭐, 아니 누가 그랬다 보다. 아, 그럴 것 같다는 거지. 그거 뭐 할 게 있어? 소들이 먹고 자기밖에 더해? 아니요. 소들도 염을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해요. 그걸 소가 치우겠다. 자기들이 먹을 걸 자기들이 챙겨 먹겠어요. 시골 내려오면 남편만 아버님 따라가서 소 축사에서 일하다가 와요.
그런데도 밥 두 그릇이 그렇게 아까우신 거예요. 그럼 내일은 어머님이 저랑 같이 가셔서 소축사 가서 일해봐요. 내가 거길 왜 가? 너 지금이 시 놀리는 거야? 놀리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이 아까부터 저희 남편이 한 일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엉덩이 한 번 편히 못 붙이고 소축사에서 일하다 온 사람인데 밥은 편하게 먹어야죠. 참나. 아, 그래. 자, 먹어 가져다가 실컷 많이 먹어라. 시모는 제 말에 당황했는지 밥그릇을 주면서 얼른 가서 먹으라면서 말했어요. 그때 남편이 말도 못하 눈치밥을 먹고 있는 게 저는 너무 답답했거든요. 제가 더 답답했던 건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댁에서 집으로 갈 때 시숙이 남편 차를 보면서 귀아냥거리면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대현아, 너는 차 좀 사. 그거 몇 년을 타는 거야? 아직 탈만한데 뭐 알아봤고, 얘가 뭘 한참 모르네. 남자는 차야처럼 제네시스 정도 뽑아줘야지.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형이나 많이 끌고 다녀야. 야, 넌 차로 못 산다고 광고하냐? 그냥 한 대 뽑아. 어차피 나중에 애 나오면 좋은 차 끌게 돼 있어. 애들이 빠짜 쪽 팔린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그때 시숙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제네시스를 끌고 다녔고, 큰 신우는 벤츠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편만 K5 타고 다니니까 시숙이 조롱하듯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차를 난 보여주려고 타세요. 저희는 차가 문제없이 굴러만 가면 좋던데요. 괜히 차에 돈 쓰는 거 보면 못하나요? 차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탈수록 가격만 떨어지고 유지비만 많이 들죠. 그래도 좋은 차를 타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무슨 느낌이 들어요? 돈이 줄줄 세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와, 그런 느낌이라면 평생 모르고 싶네요.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차에 들어가는 돈은 그냥 낭비하는 거잖아요. 재수 씨랑 나는 차에 대해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의 차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엄청 못 배운 게 티나요? 뭐라고요? 재수 씨,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방금 그 말 취소하세요. 차로 사람 척하면 카푸어럼 보여요. 카푸어 아세요? 샤인 크리스탈의 의식의 흐름이 표현됩니다. 차만 비싸고 다른 건 다 거지나 다름없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꼭 차례대로 사람을 깔보는데요. 재수 씨,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사람이네. 시숙이 저를 보면서 어이없는 목소리로 말하자 갑자기 신우가 나서서 저한테 쏘아 붙이듯이 말했습니다. 옳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직업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딱 봐도 더 잘 사는데 왜 그런 말을 해? 괜히 자존심 부리는 거야? 자존심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한 거예요. 저희 결혼의 축의금을 각각 30만 원씩 하셨던데요. 요즘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많이 어려우신가요? 축의금은 그냥 선이지. 그게 뭐. 형님은 축의금 30만 원에 네 식구가 다 오셨고 아주버님은 30만 원에 세 식구 다 오셨으면 뽕은 아주 뽑고 가셨네요. 얼마나 살기 팍팍하지만 외식을 결혼식장에서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돈 좀 아껴야겠죠. 그러셨어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 난 더 할 수 있는데요. 안 한 거야. 왜요? 남동생이 결혼하는데 축의금 더 내는 게 그렇게 아까우셨던 뭘 더해. 마음만 받으면 됐지. 그 마음을 못 받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면 아껴서 사세요. 아셨죠? 저희는 이만 갈게요. 저는 그렇게 신우와 시숙태 한 소리를 하고 남편을 데리고 차에 탔습니다. 그렇게 집에 오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당신, 아무리 누나랑 형이라고 해도 저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도 옛날엔 당신처럼 말도 해보고 화도 내봤어. 그런데도 안 변하는 걸 어떡해? 난 이제 내가 이 집 아들이 맞는지도 헷갈려.
자꾸 그렇게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더 그러는 거야? 앞으로는 당신도 지지 말고 다 말해. 저는 너무 속상해서 괜히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평소에는 회사에서 일도 잘하고 인정받는 남편이 시댁만 가면 주눅 드는 게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시댁에서는 다 몰라줬어요. 그래도 저와 남편은 큰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착한 남편한테 불행의 사고까지 덮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남편이 3층에서 떨어져서 낙상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때 저는 남편이 잘못된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던 치료는 잘 끝났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남편은 다리를 절게 됐어요. 이 과정에서 남편은 오랫동안 다녔던 공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안 남편은 집에서 의기소침하게 있었어요. 이때 우리 부부의 소식을 들은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공장 오래 다니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이번 기회에 내려와서 속 키우고 농사 짓는 일이나 도와 엄마. 저 농사 짓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왜 누나랑 형한테 그런 말씀 안 하시면서 저한테 시골 와서 살라고 강요하세요? 내가 잘났으면 내가 시골에 오라고 했겠어? 이게 다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 내가 공부도 못하고 사교성도 없으니까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지. 3년만이라면 내가 너희들 읍내에다가 좋은 아파트도 구해주마. 우리도 일손이 부족해서 그래. 어차피 거기서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을 거 아니야. 내가 아들한테 거짓말 치겠어? 그럼 일단 아내랑 상의해 볼게요. 그때 시모의 말에 남편은 잠시 흔들린 것 같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서 정말 생계가 어려웠거든요. 아들을 키우느라 제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앞길이 막막했어요. 그때 남편과 저는 당장 생계가 어려워져서 선택지가 없었고 결국 남편과 같이 시골로 내려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골에서 나고 자랐던 시절이 있다고 해도 갑자기 시골에서 생활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특히 남편은 경운기를 운전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시모는 다그치기만 하는 겁니다. 넌 대체 잘 아는 게 뭐야? 경운기도 못 몰아.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떡해요? 아무래도 경운기를 처음 몰아보는 남편이 어려워하여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도랑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그 사고를 보고 하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시모가 다친 남편이 아니라 망가진 경운기를 보면서 답답한 듯 말하는 겁니다. 야, 이 놈아. 운전을 어떻게 했길래 경운기가 다 망가졌어? 이게 얼마짜리 줄 알아? 세상에, 사고가 났으면 다친 아들을 먼저 걱정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화가 나서 시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사람 다친 건 안 보이세요? 이 사람도 잘해보려다가 그런 건데, 왜, 그러세요? 너 같으면 속이 안 터지게 생겼어. 멀쩡한 좋은 길, 저렇게 망가뜨렸다. 사람 먼저 걱정할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사람이고 자식이에요. 제발 말 좀 조심해 주세요. 정말 식모 때문에 저도 모르게 한 소리를 하게 됐어요. 그때 시부가 제 편을 들면서 시모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막내 아들한테 너무했어? 아니, 대체 왜 그래? 다 같은 자식이자, 시끄러워. 당신은 경운기나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나 세워. 시모는 집안을 휘어잡고 살고 있었어요. 시부가 키 160의 마른 체형이었고, 시모가 키 168의 덩치까지 있다 보니까 시부가 시모한테 잡혀 살았던 겁니다. 게다가 시모는 저와 남편이 시골에 내려온 뒤로부터 거의 일꾼 부리듯이 부렸어요. 제가 밥통으로 보이는지. 저만 보면 시모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애미야, 리모컨 어디 있어? 리모컨 좀 가져와봐. 저 설거지 다 하고 이제 앉았어요. 어머님이 거실에서 계속 TV 보셨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찾으라고. 내 눈에 보여야 찾지. 제 눈에도 안 보여요. 그리고 저도 너무 힘드니까 제발 저 좀 그만 부리세요. 시모가 저를 얼마나 불렀으면 시모 목소리가 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남편도 화가 났는지 시모한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하루 종일 일하다 온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집에 오자마자 밥 차려라, 빨래해라, 왜 그렇게 시키기만 하세요? 우리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집에 같이 살면 그 정도는 같이 할 수 있지. 왜 난리야? 같이 하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시키시아요. 차라리 이럴 거면 당번 정해요. 뭐야, 야, 너 정말 유치하게 그럴 거야. 엄마가 먼저 일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앞으로 날짜 정해 살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남편이 처음으로 목소리 내는 걸 보고 점점 변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시골에 내려와서 생활하면서 남편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시골에 왔다가 저녁으로 술을 한잔 하더니 남편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넌 여기 와서 경운기 타고 다닌다면서 아유 넌 어쩜 사람이 발전이 없고 후지만 있냐? 경운기 몰고 다니니까 어때? 경운기가 왜 일만 하게 해주면 되지? 뭐가 문제야? 아니, 너랑 아주 잘 어울려서 그래. 사람은 생긴 대로 놀더라 뭐, 형도 얘기 들어보니까 딱 생긴 대로 놀던데. 뭘?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형수님, 그거 아세요? 형 서울 가면 아가씨 데리고 술 처마시고 나이트는 필수 코스 해요. 뭐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거짓말을 해? 아무리 형을 이겨먹고 싶었어도 그건 아니지, 거짓말이라고. 형의 친구 중에 내 친구 형도 있었는데 그 형이 그러더라. 여자랑 술 없으면 못 사는 놈이라 하길래 한심해서 같이 못 놀겠다고. 고향 친구도 손절할 정도면 대체 뭐 하고 노는 거야? 진짜 수준 떨어지고 형이야말로 생긴 대로 노는구만. 남편의 말에 형님이 화가 난 표정으로 시을 노려봤어요. 그러자 시숙 안절부절하면서 남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너 두고 봐. 내가 너도 가만 안 둘 거야. 왜 지렁이가 꿈틀하고 겁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알았어야지. 내가 언제까지 형한테 무시당하고 살 줄 알았어? 다신 나를 무시하지 마. 나도 엄연히 한 가정의 가정이야. 그러니까 이젠 진짜 말 조심해. 남편의 한 방에 시숙은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시골에 내려온 지도 3년째가 되니까 남편도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변한 이후에는 제가 임신했던 것도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시모가 말한 3년을 다 채워가고 있었고 분가할 생각에 설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약속했던 시골 생활 3년 차에 남편은 시모한테 말했어요. 이제 3년 됐으니까 저흰 분가하겠습니다. 이 사람 임신 중이고 이제는 저희 가정 꾸려야 누구 마음대로 분가를 해. 갑자기 둘 다 나가면 기일은 다 누가 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3년 채우면 집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2년 더 해내. 2년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약속을 안 지키세요? 약속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지키지. 너희가 여기서 먹고 자고다 했으면 오히려 나한테 돈을 줘야지. 저희 분가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약속한 집도 꼭 받을 겁니다. 그 순간 시모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지지 않고 시모한테 끝까지 말했습니다. 시모가 돈이 없던 것도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 시모가 완전히 저 보란 듯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니. 미야. 넌 채 테크 좀 하니? 아직 못하고 있죠. 얼른 금부터 사. 내가 가 재테크로 금을 사는데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몰라. 은행, 그것들은 우리가 돈 맡기면 그걸로 대출 내줘가지고 이자 장사하잖아. 그래서 은행에 돈 맡기면 안 돼. 이렇게 나처럼 금 태그해야 한다니까. 어머님 번 돈으로 저희 아파트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이, 그만큼 벌지도 못했어. 아직 한참 멀었어. 시모는 맨날 재테크 한다고 자랑까지 하면서 저희한테 아파트는 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죠. 임신 중에 시부모와 사는 건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친정에 큰 사고가 터졌어요. 친정 아버지가 동네 몇 년째 벌처를 안 한 주민 산소를 대신 벌처 해주다가 말벌에 쏘여서 병원에서 위독한 상태였어요.
너무 갑작스런 사고에 저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전화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고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여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말벌에 쏘여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실 거야. 여보, 우선은 침착해. 나랑 어서 같이 가자. 남편은 절 챙기면서 같이 친정에 가려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정신없이 나가려는데 시모가 저희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어디가? 오늘은 소축사 청소하는 날이잖아. 엄마, 장인 어른이 말벌에 쏘여서 미독하셨대요. 말벌에 쏘인 걸로 웬 호들갑이야? 얼른 가서 소염을 주고 소똥 다 치우고 가.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장인이 위독하시다는 저 세상 간 것도 아닌데 뭘 호들갑이야. 할 일이나 다 끝내고 가. 호들갑이야. 진짜 너무 하시네요. 그래도 엄마라고 믿었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형이랑 누나한테 소 팔아서 유학도 보내주고 사업 자금도 대준 건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이젠 내가 다리가 이 모양 되니까 내가 아들로 보이지도 않으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전 지금 장인어른 병원 갈 거니까 소축사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아버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정말 가는 내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큰 슬픔에 몸을 가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황망한 아버지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족이 모가 울면서 아버지와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임신한 저를 챙겨주면서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분은 저한테 전화해서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해이야, 괜찮니? 아버지께서 좋은 분이시니까?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내가 가봐야 하는데 못 가서 미안하구나. 내가 내 남편 통해서 부조금 조금 보냈다. 잘 추스르고 와, 아버님. 제가 너무 불효녀 같아요. 그동안 해드린 것도 없는데 어떻대요? 아니다. 자식은 부모한테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이란다. 그런 생각하지 마. 시부의 위로에 저는 힘든 마음을 겨우 추스를 수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장례를 끝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이 결심한 목소리로 저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나가자. 짐 싸.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애까지 데리고 어딜 가? 이대론 도저히 안 되겠어. 나만 믿고 가자.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심호장롱을 열어서 금을 가방에 담았어요. 저는 그걸 보고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동안 우리가 일한 값이야. 이렇게라도 받아들 거 아니야? 그러더니 남편은 거의 7천 정도 하는 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나가는 길에 남편은 시모한테 문자를 남겼습니다. 저희 식구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한 대가 장롱 속에서 찾아갑니다. 신고하시면 신고하세요. 저희도 노동에 신고할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 다신 찾지 마세요. 더 이상 전 어머니 아들이 아닙니다. 정말 남편은 굳게 결심한 듯 이런 문자를 시모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자 시모가 가만히 있었겠나? 시모가 난리가 나서 남편한테 전화까지 했더라고요. 운전 중이라 남편 전화가 스피커폰이었다. 다 들을 수 있었죠. 야 이놈아, 그 금이 얼마짜린데? 그걸 가져가 항정 가져와. 저희한테 약속한 거랑 그동안 일한 돈 다 계산하면 1억 5천이 넘어요. 아세요? 아이고 아들놈이 부모 돈을 훔쳐가네. 아이고. 신고하세요. 저도 이 판이니까. 신고하시고 어차피 저 아들 취급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더니 잠시 뒤에 시부가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겁니다. 잘 가고 있니? 네 아버님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유, 내가 힘이 있었으면 너희가 금을 훔쳐가지도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
잘 가져갔어. 그리고 그건 갚을 필요도 없다. 당연히 받아야지. 아버님, 죄송해요. 어머님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여긴 신경 쓰지 말고 손주 키우면서 잘 살아. 계좌번호 좀 보내줘. 내가 너희한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구나. 그리고 나한텐 한 번씩 무슨 일 있으면 연락 한 번 주고. 내 아버니 그날분은 저희한테 2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서울로 온 저희 부부는 작은 월세방을 구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몸조리를 하고 있었죠. 가끔 와 연락하긴 했지만 시모는 일절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 후 저는 건강한 딸을 낳았고 부한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딸 돌잔치 때도 지부는 100만 원이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모와 아예 단절된 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온 거예요. 잘 지내고 있니?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신모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는데 목소리는 도무지 시모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시모가 다시 한번 말을 했어요. 우리 손주들은 잘 크고 있니? 너네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7년 만에 저희가 보고 싶으셨다고. 일할 사람이 필요하신가 봐. 그냥 정말 내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난 지금 폐암이야. 그래서 정말 죽기 전에 너희 한 번 보고 싶어서 한 거야? 저는 시모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시모가 폐암에 걸려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때 저는 또 한 번 시모한테 소리쳤습니다. 왜요? 아프니까 이제야 저희가 생각나세요. 똑똑한 형님이랑 아주버님 전화하지 그러셨어요. 그놈들 말도 마라 장려하는 게. 지금 사 어렵다고 아픈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난리지. 아들이라는 건 1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 가버렸어. 자식들 소팔아서 유학 보내준 건데 이제 와서 이렇게 날 모른 척 하는구나. 지금 그럼 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전화하신 거예요. 그런 거라면 돈 많으시니까 간병이 부르세요. 아니야, 나 이제 남은 것도 없다. 내가 이렇게 되니까 시아버지가 이럴 거면 소를 뭐 하러 키우냐고. 다 팔아버렸어. 아주 얼마나 싸웠는지 모른다. 내가 자식들 퍼주기만 하고 정작 이렇게 늙고 아픈 옷만 남으니까 날 원망하라.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해. 자식 믿고 너무 퍼준 게 문제야. 미안하다. 내가 이제서야 알았다. 정말 너희가 우릴 위했던 미안해. 여기 병원에서 너무 외로운데 와줄 수 없겠니? 자식이 보고 싶다.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저는 사실 시모의 말이 그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시모한테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부탁을 못 들어드릴 것 같네요. 그렇게 우리 비교하고 차별하고 무시하시는 이제 와서 보고 싶으시다고요? 나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네. 시비도 잘 오지도 않아. 그런데 왜 자식들을 차별하여 첫째하고 둘째한테 해준 거 절반이라도 인간처럼 대해주셨으면 저희는 제일 먼저 달려갔을 거예요. 내가 미안해. 이렇게 자식들이 배신할 줄 몰랐어? 난 내 자식들이 빠져든 이후에 나에게 와서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그가 변명하는 것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가 한 말을 악취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이 울면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해석하는 대로 그의 마음을 점점 이해해 가던 중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또는 지키기 어려워요. 혼자서 대답을 내리기에는 정말 일이 판이하네요. 대부분의 경우에 정성 들인 대화와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겠어요. 7년 만에 깨버렸어요. 그리고 어렵게 시모 병실에 갔는데 시모가 앙상해진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때 저는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온 건 어머님을 조금이나마 용서해 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그만 우세요. 아프신데 자꾸 우시면 어떡해요. 그날 시모는 제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손주들을 보면서 애써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에 있는 시모 병실에 수시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시모의 말동무가 되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간병 받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그런 거 아니야? 너한테 많이 미안해 하고 있다. 미안하구나. 정말 다 지난 일인 거요. 남편이 7년 동안 많이 힘들어 했어요. 가족이 있는데도 가족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이제는 남편하고 떨어지지 마시고 아들 하나라도 잘 챙기세요. 그래, 고맙다. 며느아, 그때부터 부도 소식을 듣고 오기 시작하면서 상했던 시모 병실이 확실해졌어요. 다행스럽게 시모는 수술도 잘하고 경과도 좋았습니다. 그때 시부가 남편과 절 불러서 같이 저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부는 술을 마시며 저한테 지난 일을 털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소를 다 팔아버렸겠죠. 내 나이가 이제 곧 0이야. 근데 호구원 날 소를 죽어라 키워서 자식 뒷발하지 않은데. 으니까 나도 화가 났지. 더 이상 돈으로 머리 아프기 싫어서 다 팔아버렸어. 잘 하셨어요, 아버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마음 열어줘서 고맙구나. 내 시이가 많이 변했어. 자식들한테 배신당하고 얼마나 상처가 컸겠죠? 저애 다 속병 난 거야? 이제 우리 자식은 너네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 내려가도 이렇게 왕래하면서 지내? 해 잤구나. 회말에 7년 동안 얼마나 큰 신혼의 가족과 시숙 가족한테 시달렸는지 짐작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시모는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항암 치료를 위해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해야 됐지만 시모는 내 집이 편하다면서 가셨어요. 그때 시모가 저희가 사는 일반 낡은 주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월세방에서 그만큼 넓힌 거라서 저희 부부한테 최고의 집이었죠. 하지만 시모는 놀랐는지 전세 자금을 보내주시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늦게 도와줘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꼭 전세 구하는데. 써라이, 돈은 이 시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안 뺏기고 가지고 있던 돈이야. 이걸 너희 주고 나면 우린 이제 남은 돈이 없어. 그래도 비상금은 가지고 계셔야죠. 저 이렇게 다 주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그리고 이 시골의 바닥에서 돈 쓸 일이 뭐가 있어? 너희 잘 살고 이렇게 우리한테 행복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만 보여줘. 그게 내 소원이야. 시모의 마지막 말씀에 저는 전화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 후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작년 설부터 저희는 시골로 왕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며느라, 이번 설에 꼭 올 거지. 우리 손주들 얼마나 컸나 보고 싶구나. 네, 당연히 갈게요. 애들도 시골 가서 노는 거 좋아해요. 그래, 얼른 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자식들의 사랑이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설에도 시골에 가서 성빈 시골집을 우리가 채워줄 생각입니다. 벌써 아이들은 시골에 간다고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이런 일을 해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여러분들께 가족의 소중함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옛말에 불효자식이 장례식장에서 제일 크게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울면 누가 알아주겠나? 결국 나이가 들었을 때 옆에서 챙겨주는 자식만이 진정한 가족인 겁니다.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자식이 진정한 효도를 한다고 생각해요. 늙고 아플 때 가장 나약해졌다. 곁을 지켜주는 건 자식입니다. 그런 자식들이 눈 감는 순간까지 곁에 있게 하려면 사랑도 공평하게 주는 게 중요합니다. 형제간의 오해가 있어야 정말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진다고요.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차별하지 말고 자식들을 공평하게 안아주세요. 그래야 가족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답니다. 제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A.